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이 에너지가 되는 삶의 기술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하는 지구환경 관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IT를 활용한 지구환경 관련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비슷한 네,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에 근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빼고는 이제 전 부분에 산업 전 부분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환경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구 환경 관련 사례는 네, 일단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새들은 자연 환경의 건강함을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버드라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앱은 아니고요. 외국의 앱인데 이버드라는 앱을 출시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네, 관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것을 AI로 활용을 해서 특정 새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해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식지가 되는 지역이죠.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서식지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약에 쌀을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농부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그 지역에 이제 물이나 쌀 그리고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것들을 좀 남겨주자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빅데이터에 참여를 해주셔서 조류 서식지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사례로는 식물성 플랑크톤 활동 추적입니다. 자, 이거는 바다의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요.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필요한 산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미세 플랑크톤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산소의 한 70% 정도를 이 미세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를수록 광합성이 더디게 되고 그 광합성이 잘 안 되게 되면 산소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촬영을 해서요. 이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추이를 관측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산림 파괴 감시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세계자원연구소라는 곳에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위성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해서 산림 파괴를 감시하고 예측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막는 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뭐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활동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가상 발전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이 되고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 사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추세가 이제 위성을 가지고 많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이 자연재해를 막고 그다음에 환경과학을 연구하는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제 SK텔레콤에서 에너지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다섯 번째도 우리나라 사례인데 홍수와 강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고 홍수가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홍수가 언제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대비를 하지만 조금 더 발빠르게 이런 경우에는 위성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GPS나 레이더 같은 거, 강우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그런 레이더를 활용을 해서 1시간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 홍수와 강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홍수 위험,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군가 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했으면 환경부에서 이제 1시간 전에 미리 비가 내린다. 그러면 너무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어서 그것들을 이제 홍수와 연결 지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를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사례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면 기상과 기후, 그다음에 수자원, 뭐 지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화학물질,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 생태, 모든 부분이 다 대기의 질과 관련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립생태원과 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그리고 뭐 한국 환경과학평가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학연 그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환경정보융합센터라는 것을 이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여기 들어가 보면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같은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필터링이나 뭐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정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서비스이고요. 뭐 아까 그림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대기 환경이라든지 뭐 상하수도와 관련된 모든 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자원 재활용이나 자원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인공지능도 활용하지만 IoT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런 그 환경 오염들이 어디서 왔는지의 그 원인 분석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정보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 부분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갔는데 잘 뭐 활용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챗봇을 통해서도 정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 가지 유용한 정보도 에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뭐 그냥 보면 공원을 주변에 있는 공원을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컨셉으로 공원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과 갈 것이냐, 아이들과 갈 것이냐, 친구들과 뭐 근교를 놀러 가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 공원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런 게 뭐 환경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가족과 놀러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찾게 되고 그걸 분류를 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공원을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유용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공원을 추천받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온도와 여기서 이제 그냥 공원 정보만 지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주변의 온도라든지 그날 구름이나 뭐 강수 그리고 바람과 관련됐거나 여름에 이제 불쾌지수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정보들도 쭉 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정보, 환경 정보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농업 부문을 한번 볼 텐데요. 농업 부문 하면 대부분 요즘 이제
다 스마트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지능화된 농장의 스마트팜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구 변화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급하게 닥쳐오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센서와 그다음에 이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과 연관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면 병충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측이 되어 있어서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진짜 병충해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여기에 병충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 지역에서 어떤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병충해라고 판단을 했는데 잎사귀가 보니까 병충해가 아니라 뭐 토지가 오염이 됐거나 토지가 잘못돼서 잘 자라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충해로 판단했던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게 병충해가 아니고 자라는데 토양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현재 거의 98% 이상 이런 것들이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정확도가 맞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서는 이제 트랙터 모양의 어떤 뭐 일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 뽑는 기계 하면 뭐 레티스본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잡초 뽑는 기계의 정확도도 거의 98%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자라나는 잎사귀와 잡초를 사람이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잡초를 구분을 하고 이제 잡초를 확인하는 것도 0.02초 만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초라고 판단되면 뽑는 것까지 로봇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밭을 지나가면서 1분 동안 얘는 5,0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빅데이터로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잡초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얘가 그냥 지나가면서 뽑는 게 아니라 이제 GPS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농장에서 실제로 그 GPS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으로 얘가 운전을 하면서 잡초를 뽑는 거고요. 또 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을 직접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수원에 사과를 직접 딴다든지 고추를 딴다든지 오이를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로봇이고요. 잡초도 뽑고 뭐 수확도 하고 다 하는 로봇이고 심지어는 사과를 따서 사과 상자에까지 이제 담아주는 그렇게까지 해주는 로봇이고 뭐 스마트팜에 활용되는 것 중에 이제 드론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이 뭐 약을 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꿀벌 개체수가 줄어서 수확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드론이 꿀벌을 대신해서 이제 꽃가루를 수정해 주는 것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점점 이런 그 과학 문명이 농업과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뭐 식량 부분뿐만 아니라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역별로 없던 해충이 생기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없던 해충들이 많이 오거나 뭐 더 심한 모기보다 더 심한 해충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 네, 거기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구청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방역과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것들을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에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걸 분석을 해서 확률을 예측을 해주고 그것을 뭐 방역도 하지만 해충 퇴치기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서 예측된 곳에 정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은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각각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예제는 스마트 해상 풍력 유지 보수 플랫폼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IT 기술과 관련돼서 어떤 유지 보수를 하거나 기계에 관련된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해상 풍력 유지 보수 플랫폼은 제주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보셨죠. 관광 가시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풍력 발전소인데 그게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장 진단도 하고 유지 보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했고 실제 이게 돌아가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95%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예인데요. 구글에서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피싱 와치라고 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GPS를 활용해서 불법 어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사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 생태계의 자원 그런 동물들도 멸종위기의 동물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아까 GPS를 활용하고 기본적인 빅데이터들을 다 얻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있는 지오포 굿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자연 그런 재해를 예방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는 10년 넘게 쌓아온 인공지능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구글 어스나 이런 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브라질 아마존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사막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구 환경과 관련돼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너무 사막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가가 아마존 강이 이제 그 지역적으로 축소가 돼서 훼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 전염병 퇴치 분석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개발도상 국가나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기술들을 전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말라리아 발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기가 주로 발견되는 지역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캐노피 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생기는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생기는 열섬 현상이라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결할 때 나무를 좀 많이 심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얼마나 오염도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HP에서는 열대우림 보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HP에서 이제 국제 그 환경보호 단체와 같이 전 세계 열대우림의 생물종 그 다양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HP가 원래 이제 그 프린트 많이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런 툴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동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션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런 모션 센서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받아서 카메라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미지로 찍어서 그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구환경 AI 프로젝트도 좀 꽤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멸종위기뿐만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의 콩고 같은 데서는 그 코끼리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 울음소리로 이제 음성 인식을 하겠죠. 울음소리로 생사를 확인하는 소머즈 AI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코끼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요. 코끼리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고릴라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그런 원숭이나 침팬지, 고릴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사를 확인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개체수는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펭귄의 개체수를 확인을 하면서 펭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인도라든가 남극 이런 극지방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괄적인 넓은 지역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스마트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농업용 AI를 많이 만들어서 스마트팜으로 이제 식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장에서도 이제 뭔가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하려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열 지도 같은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해서 최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열을 내리거나 해결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뭐 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지구 환경 관련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 하면 우리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대세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나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좀 그런 시각에서 찾아봤더니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 개발을 했는데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예측은 되지만 어느 정도 얘가 탄소가 배출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대요, 그동안은.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 주로 많이 그 소요가 되는 탄소 배출이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훈련시키고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시키고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이 시간도 소요되고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그럴 때 소비가 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산했는데 이거는 이제 덴마크에서 대학생들이 개발을 했는데 보통 그 개발을 해서 한번 돌려봤더니 덴마크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AI 인공지능이 뭐냐면 자연어를 처리하는 이제 뭐 GPT-1인가 하는 그런 AI가 있는데요. 그걸 훈련을 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년간 덴마크에서 1년 동안 126세대가 이제 사용할 만큼의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 2명이 이제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이걸 개발하고 나서 저는 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지만 학계에서는 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AI가 뭐 더디게 개발이 된다거나 그런 발전에 대해서 조금 저지하는 거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개발한 의미 자체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AI를 개발할 때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AI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이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제 효율성이 있을지 그래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지구 환경과 관련돼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산화탄소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사실은 조금 더 그 개발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적어질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될 수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해보면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되게 좋은 개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기타 사례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호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게임 이름은 에코입니다. 에코 말 그대로 에코인데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이 게임은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아름다운 저런 풍경 속에서 생존을 하는 생존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 게임은 문명을 계속 이제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을 게임으로 만들었는데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뭐 운석도 이게 이제 그 우리 발전 과정에 보면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가 파괴되면서 생존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막을 수 있는 문명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문명을 창조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뮬레이션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여기 자연 환경과 관련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생태계 영향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재밌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또 하나 소개할 거는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심즈포의 에코 라이프 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전자의 그 에코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지구가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이제 문명을 계속 우리가 게임 속에서 발전시키는 거고요.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에코 라이프 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이미 쇠퇴해 있어요. 그러면 그 쇠퇴한 도시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처럼 친환경적인 산업 발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게임 안에서.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자연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을에 있는 집들이 처음에는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집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전된 형태의 그런 집들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초기에 기본적인 집이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 그 집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친환경과 연관지어서 뭐 태양광 패널을 넣어서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 집을 만들거나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거나 도시를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에코하우스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게임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을 내에 생태 발자국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게임 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이제 게임을 통해서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임이고요. 미국에 있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환경과학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 사례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받으셨던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오늘 신청하셔서 계시다고 했는데 앞전소자를 활용한 키트를 가지고 한번 굉장히 만들기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원리로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확장을 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키트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앞전소자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키트가 있고요. 다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같이 만들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거는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LED 한번 켜보는 건데요. 아이들과 사실 이런 그 앞전 소자를 가지고 놀이도 만들고요. 뭐 LED 켜는 것도 만들고 다 해보는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네. 집에 가면 항상 그 뭔가 만들면 우리 건전지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건전지가 다 닳으면 이거 새 건전지를 껴주면 되나요? 언제까지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면 아 걱정 말고 평생 쓸 수도 있어 망가지지 않는 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원리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운데 거는 빼주시고요. 도넛 모형으로 스티커를 떼어서 한번 여기 판에 한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뭐 설명서를 보시고 앞서 만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앞전 소자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약간 얇은 납작한 동전처럼 생겼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하얗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앞전 소자라고 해서 우리가 소자라고 하면 이제 전기 부품을 다 소자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두드리면 우리가 두드리거나 이렇게 진동을 주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 망가지지 않으면 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뭐 관역 게임도 만들고요. 그걸로 이제 불이 켜지는 걸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럴 때 망가지지 않으면 정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자, 얘가 보시면 전선이 검은색으로 한쪽만 이렇게 피복이 벗겨 있죠. 그러면 여기 피복을 일단 떼시고요. 자, 여기 또 뭔가 꽂는 플라스틱 꽂는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LED 전구를 한번 꽂아 보실게요. LED 전구는 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리가 좀 짝다리예요, 얘가.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짧은 다리고요. 한쪽은 긴 다리로 되어 있죠. 얘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건전지에도 극이 있는 것처럼 전구에도 극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를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긴 다리는 플러스에 쓰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른데 빨간색을 보통 플러스로 많이 써요. 그래서 긴 다리를 여기 구멍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초점이 조금 안 맞았네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다가 꽂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빨간 쪽으로 긴 다리가 나오도록 얘를 쑥 조심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다리가 철사처럼 나오는데요. 긴 다리가 빨간 쪽으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짧은 다리가 검은 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잘 꽂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앞전소자의 검은색 이 선에 있는 전선과 여기 LED 꽂은 여기 부분에 검은색 피복을 벗기고
연결해 줍니다. 자, 검은색과 검은색끼리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돌돌돌돌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얘는 또 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선에 아까 우리 감아준 데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주면 안전캡이 되죠.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전선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안전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전 소자를 붙여 볼 텐데요. 자, 앞전 소자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서요. 앞전 소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부위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서 반대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반대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빨간색 피복 있는 부분에 또 벗기시고요. 이거를 여기 앞전 소자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 소자의 하얀색 부분 쪽에 닿도록 이렇게 닿도록 붙이실 텐데요. 여기 스티커가 하나 이렇게 투명한 스티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실 거고요. 떼어서 한번 붙여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스티커를 꾹 눌러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붙이셨을까요? 지금 여기 굉장히 이제 환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불빛이 콕콕콕콕 여기 앞전 손자 가운데 하얀색 부분을 콕콕콕콕 쳐보시면 얘가 불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 전구라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불을 끄고 해보시면 더 밝게 잘 보실 수 있겠죠. 네, 앞전 소자는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진동을 가하면 발전기처럼 전기가 만들어져서 LED를 켤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소자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너무 환해서 네, 초록색 깜빡깜빡 조금씩만 보이고요. 자, 잘 되시나요? 아, 잘 되세요? 네, 잘 되시면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우리 수업에서 맨날 학생들한테 오케이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카메라 꺼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것도 발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 소자가 망가지지 않는 한은 불이 계속 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 소자가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LED 요거 하나 켜가지고 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앞전 소자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얘를 여러 겹 쌓으면 쌓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하베스팅 하면은 뭔가 수확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수확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뭐 진동, 이거처럼 진동,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풍력, 바람을 이용한 풍력 같은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수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려지는 것들을 에너지로 다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의 에너지 하베스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광전, 그러니까 빛을 이용하거나 열전, 열을 이용하거나 압전, 지금처럼 압력을 이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자기파, 그러니까 파장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이제 다 변환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지만 전기가 그것들을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는 기술이니까 굉장히 남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기술이니까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다라고 생각되세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기 연결된 곳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서도 이제 나머지는 많이 버려지는 낭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사라지는 에너지가 많이 있고 우리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아까 뭐 전자파를 이용한다고도 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우리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 전파 중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건 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오는 전파들은 97%의 전파들은 다 허공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파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연비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자동차를 운행할 때 에너지 효율이 20%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 20%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기름을 넣었지만 얘가 돌아가고 있지만 열이나 아니면 진동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고 우리가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발전소에서도 그 생산되는 전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50%도 못 쓰더라고요. 반도 못 쓰고 한 48%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손실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보면 에너지 하베스팅에서도 보면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 그런 체온이 주변보다 낮으면 이제 열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깨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소모되는 에너지가 뭐 전기로 따지면 한 120와트 정도 되고요. 잘 때는 한 75와트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움직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돌아다니거나 걷거나 할 때 그렇게 움직이면 190와트가 소모가 된대요. 손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속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손실되는 에너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는 과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우리 리사이클이란 말도 많이 쓰고 요즘에 업사이클이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리사이클은 이제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 소자 같은 경우도 얇아서 이거를 좀 효율을 좋게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하려면 얘를 많이 쌓아야 됐어요. 많이 쌓아가지고 두껍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을 조금 더 많은 에너지 양을 많게 하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작고 휴대하기 편한 그런 배터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조하는 추세이고요. 조금 딱딱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을 수 있도록 유연한 소자를 많이 제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많이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냥 움직이면서 우리가 뭔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지속 가능한
공급이 되는 그런 에너지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봤는데요. 근데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제 아까도 요 앞전소자도 콩콩콩콩해서 LED만 켤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많이 얘가 좋은 기술 같지는 않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뭐 더 많이 더 좋게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앞전소자 같은 경우는 아까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 앞전소자가 잘 깨질 수 있어요. 이게 망가질 수 있는데 이것만 망가지지 않으면 내구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날 수도 있고요. 요 최근 들어서 이제 뒤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티셔츠가 이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한 티셔츠예요. 이건 보면 저런 옷을 어떻게 입어 하겠지만 저거는 유연하게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래서 옷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 옷을 입고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하베스팅에 보면 에너지 하베스팅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신체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만들어서 원리를 파악해 본 앞전의 에너지인데요. 앞전 에너지도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동을 활용한 진동 에너지도 들어가고 열을 활용한 열전 에너지라는 것도 들어가고 아까 파장 그런 것들을 이용한 전자기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광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하베스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보면 이제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왜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 보면 정전기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머리 빗을 때도 사실 정전기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 정전기를 활용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것들이고, 이거는 진짜로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실제 나와 있는 기술인데요. 요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얻어진 전기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들 있잖아요. 우리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도 착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전원들이 쭉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신체 에너지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죠. 이것도 진동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심장 장치를 달고 있잖아요. 심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달고 있는데 이것도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필요한 전원이 있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동과 압력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에너지인데요.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아까 만들어 본 앞전 효과를 이용한 진동 에너지인데요. 뭐 이 앞전 소자라고 하는 거는 진동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기계적인 부품 중에 뭐 스피커라든지 소리를 크게 내주는 울려주는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같은 거 그리고 전자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게 피에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에조 스피커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소자로.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온도 차이, 그러니까 고온과 저온이 발생했을 때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땅에서 발생하는 화산지대나 이런 데서 보면 지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바다에서도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해양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에서 생기는 인체에서 생기는 인체열 등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산업 활동 중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공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열, 뭐 공장에서 뭔가를 돌릴 때 생기는 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동하면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운행하고 나서 만져보면 뜨거운데 그런 열들 그리고 인공적인 뭐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에 생기는 발생하는 열 같은 것들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력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도로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도로 위에서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우리 이게 올라갔다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내야 되는데 빨리 가게 되면 쾅쾅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잠깐 멈추고 있는 정지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공기 압력 펌프가 있어서 얘를 쿵쿵쿵 하거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는 부분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는 워낙 차들이 무거우니까 그런데 압축이 돼 있던 공기가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주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인데 부산 서면역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서면역에 가면 휴대폰 충전 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생긴 지 한 10년 넘게 생겼는데 초반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위에 올라가서 발자국 그림 보이시죠? 거기 올라가서 쿵쿵쿵쿵 하면 우리가 앞전소자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하면서 전기가 생겨서 휴대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충전 시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마구 걸어 다니는데 사진 이미지가 조금 흐릿하긴 하죠. 밑에 깔려 있는 그 블럭이 앞전 에너지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에너지 블럭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걸어가다 보면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충전이 돼서 그 지하철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는 그냥 발만 쿵쿵쿵쿵 하면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야구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야구에 1, 2, 3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야구 게임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나게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그 움직임으로 휴대폰을 이제 꽂아 놓으면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이 다 충전이 되면 깜빡깜빡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9회 말까지 가게 되면 뭐 20점에 먼저 도달을 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승리도 할 수 있고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폰은 뭐 사실 오래 충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충전이 되지는 않지만 5분간 충전을 하면 뭐 충분히 사용할 만큼 그렇게 충전이 되는 거라고 하고요. 이제 전광판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휴대폰도 충전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블록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 전광판 같은 거 우리 건물에 보면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있는데 그 전기로 다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지하철역에 필요한 조명 위에 불이 켜지는 전기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조금 더 효율 좋게 이 앞전 에너지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JR 가시면 이제 도쿄역 개찰구 앞에 바로 있어요. 개찰구에 들어가는 발판에 쭉 블럭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름이 이제 뭐 발전마루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블럭 그 개찰구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밟는 쿵쿵쿵쿵 하는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는 하루에 6,000와트가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 생산을 해서 그 도쿄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서울숲에 가보셨을 거예요. 서울숲에 가보시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안내판이 옆에 붙어 있고 블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환경과 관련된 이런 건데 자세히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밑에 깔려 있는 타일인 바로 앞전 소자로 되어 있는 에너지 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걸을 때마다 이제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어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데 건너가면서 느끼는 분도 계시고 못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를 걸어갈 때마다 생기는 에너지가 이게 누적이 계속돼요. 어떤 곳에 계속 쌓이게 돼요. 날아가지 않고 쌓이게 돼서 저녁에 이제 이 다리에 불이 켜질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아름답게 켜주는 조명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앞전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축구장 모습인데요. 위에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 보통 축구장과 같지만 여기는 축구니까 사실 달리면서 이제 공을 차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또 이제 축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축구의 인조 잔디 밑에다가 이런 그 앞전 소자를 쭉 깔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 이런 곳에 이런 앞전 소자 그 잔디를 많이 깔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페이젠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만든 그 타일이 쭉 특수 타일이 깔려 있어서 이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그걸 상관하지 않고 밑에 인공 잔디이기 때문에 잔디만 밟으면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모아져 있다가 야간 경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조명을 켜는데 이제 주로 많이 쓰여지는데 이 밑에 깔려져 있는 그 타일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는 사실 전체 축구장을 하루 종일 이렇게 켤 수는 없지만 한 대략 20% 정도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번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도로에 깔려져 있는 앞전 발전기예요. 그야말로 이제 조금 더 도로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앞전 소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 에너지 하베스팅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도 적용이 같이 되어 있어서 압력과 그다음에 중력과 열까지 같이 모아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건데 이제 도로에다가 이런 발전기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게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고 여기서 이제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이제 발전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요. 우리 도로에 지나다니면 차가 한두 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트럭들도 다니고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뭐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군수용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리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약간 뭐 보호대처럼 생겨서 요거를 부착을 하면 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군인들이 요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물품 군인들은 굉장히 가지고 다녀야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배터리 없이 굉장히 무거운데 요걸로 생산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로 충전을 해서 가지고 다닐 때 우리가 동작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는데 일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때 보통 한 13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다닌대요. 그런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다니려면. 그런데 이거 이름은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었는데 뭐 바이오닉 파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파워워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이거를 이제 부착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다리도 보호해 준대요. 다리도 보호해 주면서 850g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3kg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1kg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질 정도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옷도 만들어져 있어요. 티셔츠 같은 거. 아까 뭐 광전 그
태양열 그 부드러운 유연한 소재로 만든 티셔츠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만든 티셔츠는 우리 앞전 소자를 돌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티셔츠에 부착을 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돌기가 이 신체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럴 때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티셔츠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영국의 통신사 보다폰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전할 수 있도록 옷을 만들었어요. 조끼와 바지를 만들어서 그 바지와 조끼를 입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어떤 제품은 이렇게 바지 뒤쪽에 청바지처럼 이렇게 주머니만 만들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을 그 바지에다가 꽂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이제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이고요. 기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 변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럴 때 그 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그걸로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에서 같이 무슨 연구원과 같이 만든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샤워기나 변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떨어질 때마다 발생되는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우리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물의 위치 에너지로. 그런데 샤워기나 변기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세지 않고 그렇게 높이가 아주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물방울 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물방울 몇 방울 가지고도 LED 전구를 뭐 3-4개를 동시에 켤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금방 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파로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뭐 컴퓨터나 PC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TV를 틀어놓으면 그 TV 방송에서도 이제 전자파가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 와이파이에서도 전자파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전자파로 기기들을 충전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와이파이 전파라든가 그런 방송 신호 그리고 휴대전화 이게 버려진 아까 왜 3%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휴대전화 그 전파도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요.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미세의 전류로 다시 바꿔주는 활동을 해서 그걸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는데 거기는 뭐 실제로 만들어 보니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역의 안테나를 하나 연결을 하면 그거를 무선 신호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무선 신호를 이렇게 뭐 교류와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를 하면 그게 전기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배터리의 전기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전자파뿐만 아니라 이제 또 휴대폰 케이스에서도 그냥 얘를 케이스에서 전자파를 거기서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흡수를 해서 바로 붙어 있으니까 흡수를 해서 30% 정도의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케이스만 끼고 있어도 자동 충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전파를 끌어와서. 네,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미세 진동 변환 나노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해서 이제 계속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노 입자 뭐 나노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흔들림이나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살짝의 미세한 흔들림이 있거나 뭐 주변에 진동이
거나 뭐가 지나간다거나 이런 그 미세한 진동으로도 소재가 이제 두 개를 겹쳐놔서 접촉해서 떨어졌다가 뭐 접촉했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가 발생을 하고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는 정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에어컨을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개발을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이런 미세 앞전소자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기로 만들어내는데도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에어컨을 틀 때 여름에 거기다가 이제 그런 소자를 붙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켓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하버드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만들었는데요. 그냥 축구공이에요. 모양은 축구공인데 그 안에 뭔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저장을 축구공은 아까 축구장처럼 뛰어다니거나 발로 차거나 할 때 얘가 압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축적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소켓볼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도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그런 개발도상 국가의 전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밤에 뭔가 주민들이 활동을 할 때 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도 만들고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과 민물의 염분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주로 많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는 바다가 이제 지금도 많이 환경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떤 이제 호주 같은 그런 곳에서는 바다 속이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바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사막처럼 하얗게 변하면서 사막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원인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있는데 민물이 하수 정말 처리장 같은 데서 이제 물을 방류를 하니까 그런 하수를 방류를 하는데 그게 바다에 들어와서 민물과 섞이면서 원래 바닷물의 염분 농도보다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섞임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요거를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 발전기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두 개가 섞일 때 전기가 생기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바닷물은 섞이면 안 좋게 되지만 요게 섞일 때 조금 농도 차이로 전기도 생산하고 얘가 염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발전 사례라고 하고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발작을 줄일 수 있는 사례들 많이 연구하고 이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신 거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이 한번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조금 환경 오염을 덜 시키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옷을 오래 입고 이제 자주 사지는 말자라는 것도 불편한 생활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워낙에 흔하게 옷들이 유행처럼 계속 나와서 계속 사게 되지만 그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건강한 생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하면 뭐 식습관, 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는 좋아하진 않지만 채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채식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되게 콩고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콩고기도 진짜 고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치킨도 나오고요. 콩고기, 치킨도 나오고 불고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기의 식감을 갖게 되지만 그런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런 채식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일단 요리하기 귀찮고 더 맛있는 걸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조금씩 자제하고 배달 음식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간식을 조금 줄이다 보면 이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요즘에 그리고 플로깅이라고 하는 운동 플로깅이라고 하는 운동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깅을 하는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인데 이거는 몸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일석이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줍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얘가 왜 더 운동에 좋냐면 조깅도 좋지만 물론 쓰레기를 이렇게 주울 때 몸을 숙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얘가 우리가 집에서 막 운동 못하고 찌뿌둥할 때 뭐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효과가 충분히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씩 주울 때마다 스쿼트 하나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근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건강한 생활하기에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바쁜 시대이기는 하지만 뭔가 천천히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를 조금 막아보자라는 취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제를 조금 바꿨어요. 세제. 뭐 이전부터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소프넛이라고 하는 그런 천연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 같은 계면 활성제죠. 그래서 그걸로 머리도 감고 그다음에 빨래도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그걸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슬로우 라이프라고 한번 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해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자고 하면 취미 생활을 그런 것으로 갖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양말목 공예라고 들어보셨죠? 네. 양말목 공예. 자, 우리가 의류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제 양말 같은 거 만들어질 때 되게 많은 그 산업 폐기물이 생겨요. 근데 특히 양말 같은 경우 요즘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공유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진로 수업으로도 시키고 의미를 둘 때 하는데 양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kg 넘는 그 양말목이 나온대요. 한 공장에서. 그래서 그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그걸 가지고 컵받침도 만들고 되게 예쁘게 나와요. 화장 티슈 꽂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쿠션 같은 것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아서 쓸 수도 있고요. 오염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업사이클이라고 부여할 수 있겠죠.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이제 가치를 거기다 버려지는 것에 우리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더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슬로우 라이프에 속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취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와 후원하기와 관련된 방법인데요. 우리가 뭐 여러 곳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도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재단 같은 곳에서 기부를 받는데 숲을 만드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그런 기부를 하는데 보통 그런 후원금이 한 2만 원, 뭐 정기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간헐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부도 가능하고 모두를 생각할 때는 환경을 위한 그런 후원하기도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나무 심기와 관련된 후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천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버려지는 양말 목이에요. 자,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고무밴드처럼 생겼는데 알록달록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양말이기 때문에 다 거의 대부분 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공예를 해보는 취미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조금씩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밝기를 이제 좀 조절을 해서 뭐 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눈도 덜 피곤해요. 확실히 덜 피곤해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뭐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센터까지 서버를 연결할 때 드는 에너지라든가 탄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전기도 줄이고 우리가 건강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요즘 이제 뭐 다크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이버나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톡도 다크 모드가 나오고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뭐 노트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TV 모니터, LED 모니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스마트폰 만드는 이런 회사들에서도 다크 모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하지만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크 모드로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할 때 하고 다크 모드로 사용해서 10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 보통 1kg의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옵션에서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옵션 있잖아요. 그 옵션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바꾸신 분, 잘 몰라서 안 바꾸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옵션을 눌러보면 화면 해가지고 화면 밝기를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도 이제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냥 스마트폰 화면 밝기만 조절했을 때하고 또 다크 모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카톡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그 옵션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어요. 거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 중에 보면 이제 불필요한 이메일 같은 거 쌓아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삭제 잘 안 하고 물론 용량이 충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량이 충분해서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디지털 그 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쓰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 스팸으로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삭제를 하시고 차단을 해놓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뭐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스트리밍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다운 안 받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스트리밍보다는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요즘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화질을 조금 더 지금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화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통 화질이거나 낮은 한 단계의 낮은 화질로 바꾸시면 이 또한 굉장히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같은 거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도 약간 그 거기에 보면 시크릿 모드라는 게 있어요. 시크릿 모드. 그래서 그 시청 기록을 우리 쭉 남겨놓게 되는 나중에 혹시 또 볼지 몰라서 남겨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시크릿 모드를 해제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추적하지 않아서 기존에 과거에 보던 그런 기록을 추적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트래픽을 엄청 많이 줄여준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스마트폰 다들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한 대 만들 때마다 10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한 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1년에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막 135kg 막 이렇게 된대 한 사람당.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불필요한 것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소그룹에서도 이제 많이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과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